오랜만에 책을 읽어드립니다. 오늘 읽어드릴 책은 내가 알게 된 모든 것이란 제목을 가지고 있습니다. 작은 제목은 기억하지 못하는 상실 그리고 회복에 관한 이야기. 니콜 정 지음, 정혜윤 옮김. 이 책은 미국으로 이민 간 2세대 자녀를 입양하고 그리고 그 자녀가 부모, 친부모를 찾아가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입양 간 자녀가 겪었던 여러 가지 일들, 생각들, 그런 것들을 기록한 책인데 너무 좋아서 제가 추천해드리고 읽어드립니다. 먼저 옮긴이의 말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저 평범하게 사는 게 제일이라며 마치 세상을 달관한 듯 말들을 한다. 하지만 평범한 것처럼 어렵고도 특별한 일이 또 있을까? 부모와 자녀로 구성된 정상 가족이 아니어도 가난해도 장애가 있어도 이민자여도 같은 성을 사랑해도 소수인종이어도 평범함이라는 범주에서 제외된다. 이 모든 평범하지 않은 이들에게는 차별적 시선만이 아니라 부당한 대우와 배제, 때로는 폭력마저 기다리고 있다. 입양 부모와 다른 인종의 입양인으로 자라는 삶도 그중 하나다. 그러나 이 사실을 제대로 아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다. 이 책을 접하기 전까지 부끄럽게도 나 역시 다를 바 없었다. 입양이 대부분 해외 입양으로 이루어지고 그 주요 수용국이 미국과 캐나다, 유럽 등의 서구권 국가들인 반면 주요 송출국은 중국, 한국 등의 아시아 국가라는 점을 생각하면 이 문제는 입양인 대다수가 겪어온 문제일 터인데 말이다. 그동안 미디어를 통해 국내에 소개된 해외 입양인은 대체로 양부모의 학대 등으로 불행하게 자라 자신을 버린 부모와 조국을 원망하는 입양인 또는 입양 가족에게 따뜻한 사랑과 좋은 교육을 받으며 행복하게 자란 이른바 성공한 입양인이라는 두 가지 단순하기 짝이 없는 이미지 중 하나를 강요받아야 했다. 그러나 입양인의 삶은 그보다 훨씬 복잡하고 다층적이다. 이 책의 저자 니콜 정은 자신이 가족에게 충분히 사랑받으며 자랐지만 그럼에도 그 안에서 명백히 이질적인 존재로 느껴왔다라고 털어놓는다. 그는 학교에서도 어린 시절 내내 넌 너무 못생겼어. 그러니까 내 부모도 널 버렸지 라는 놀림과 따돌림을 받으며 겉돌기만 했다. 또 평생 날마다 백인이 아닌 게 불편했으며 자기 자신을 받아들이지 못해 심리치료를 받을 정도로 힘들었다. 엄밀히 말해 니콜 정의 생부모는 미국의 한국계 이민자이기에 그가 한국에서 해외로 입양된 경우는 아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는 인종이 다른 가족에 입양되어 자란 입양인의 복잡한 감정을 솔직하게 증언함으로써 그간 간과되어 온 인종적 차이라는 해외 입양의 본질적 문제를 돌아보게 한다. 특히 2020년 기준 해외 입양 송출국 3위를 기록하고 전보단 줄었다 해도 여전히 전체 입양의 절반 가까이가 해외로 이루어지는 한국의 현실을 생각하면 우리에겐 그의 이야기가 의미심장하게 들리지 않을 수 없다. 세계 10위를 오르내리는 경제 대국이 된 나라에서 무엇보다 저출산 문제가 발등에 떨어진 불이 되어 지난 15년간 출산 대책에 쏟아부은 예산이 380조 원이 넘는다는 나라에서 어쩐 일인지 자궁에서 태어난 아이를 해외로 내보내는 상황만은 방치되다시피 하는 현실이기에 더 그렇다. 한편 이 회고록은 감춰진 진실을 찾아 나섰다가 마침내 더 크고 단단해진 자기 자신에게로 되돌아오는
감동적인 자아 찾기 오디세이이기도 하다. 늘 그렇듯 그 긴 성장의 여정은 안온한 신화적 믿음의 세계에서 벗어나 그 믿음을 통째로 뒤흔들어 버릴 수도 있는 진실을 마주할 용기와 결단이 없이는 시작조차 될 수 없다. 그분들은 어떻게 날 버릴 수가 있어요? 라는 어린 니콜의 질문에 양부모님은 늘 이렇게 대답했다. 내 친부모님은 널 떠나보내야 한다는 사실이 너무 슬펐지만 입양이 너한테 최선이라고 생각했어. 니콜은 이런 일종의 가족 신화를 주입받으며 자라는 동안에도 자신의 생물학적 부모에 대해 온갖 궁금증을 결코 떨쳐버릴 수 없었고, 결혼과 첫 아이 임신을 계기로 마침내 자신의 뿌리에 대한 궁금증과 정체성에 대한 고민을 해결하고자 조심스레 원가족 찾기 여정에 오른다. 친자매들과 먼저 연락을 주고받게 된 니콜은 자신에게 언니가 있다는 사실에 너무도 기뻤지만 그 안에 어떤 거짓과 비극이 숨겨져 있음을 감지하고 또 한 차례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된다. 기꺼이 암울한 가족사와 마주할지, 아니면 재회의 기쁨만 누리고 적당히 물러서서 양부모가 자신에게 주입한 이민자 생부모의 자기 희생적 결단이라는 표백된 환상서사에 머무를지, 복잡하고 어두운 진실과 대면할지, 아니면 계속해서 단순하고 아름다운 거짓을 부여잡고 살아갈지. 니콜은 두려움이 앞서지만 그럼에도 연결을 향한 갈망 때문에 결국 비극적인 가족사와 대면하기로 결단한다. 마치 미스터리물처럼 한 겹 한 겹 천천히 진실의 외피를 벗겨나가는 전개를 따라가다 보면 여지없이 잔혹한 오이디푸스의 운명이 기다리고 있다. 자신의 실제 생부모는 어린 시절 상상했던 오로지 제 아이의 더 나은 미래만을 위해 고결한 희생을 감수한 완전 무결한 존재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이다. 그 과정에서 니콜은 인간이란 존재가 얼마나 모순되고 복잡한 존재인지, 진실이란 얼마나 복잡한 것인지를 깨닫는다. 그럼에도 그는 오랜 기간 언니, 생부와 이메일을 주고받으며 시종일관 자신과 그들의 감정과 생각을 제대로 읽어내려는 노력을 멈추지 않는다. 그렇게 그들과 차근차근 신뢰를 쌓아나가면서 자신의 정체성과 가족의 의미에 대해 고민하고 성찰한다. 이런 고민은 자신의 아이들에게 어떤 역사를 들려줄지, 그리고 그 역사를 바탕으로 아이들이 어떻게 스스로를 규정하도록 도울지에 대한 탐색으로까지 확장된다. 그리하여 자신에게 생부모 가족과의 재회는 그 자체로 평화를 되찾는 구원이 아니라 그제야 주체적으로 자기 이야기를 만들어 나갈 수 있는 뚜렷한 출발점이 된 것임을 깨닫는다. 이처럼 이 회고록은 재회 이후의 이야기를 들려준다는 점에서도 특별하다. 결혼이 남녀관계의 끝이 아니라 진정한 시작이듯 입양인의 원가족 찾기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이다. 이 이야기를 다 읽고 나면 애타게 찾아 헤매던 원가족과의 눈물겨운 상봉으로 종결되는 기존의 입양인 서사가 어쩌면 허구일 수 있으며, 재회는 원가족 한 사람 한 사람을 조심스레 알아가고 그들과 신뢰를 쌓아나가는 세심한 과정이 필요한 과정임을 알게 된다. 니콜 정은 결코 용서와 화해라는 정해진 수순을 향해 강박적으로 돌진하지 않는다. 그는 자신의 양가 감정과 생물학적 가족의 감정을 섣불리 단순화하는 대신 자기 자신과 그들의 복잡하고 자연스러운 감정과 처지를 이해하기 위해 끊임없이 회의하고 상상하려 애쓴다. 그리고 거기에는 늘 따뜻한 공감과
상대의 감정과 처지를 최대한 정확하게 이해하고 배려하려는 태도가 배어 있다. 이 책이 각별히 아름답고 품격 있게 느껴지는 것은 바로 이런 점들 때문이리라. 이 책을 번역하면서 나는 어떤 글이 우리에게 깊은 감동을 주는 건 결국 그 글의 주인공들이 타인을 어떤 시선으로 바라보고 어떤 고민과 선택을 하며 살아가는가에 있음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었다. 나 역시 살아오는 내내 모르는 게 약이라는 말과 진실이 우리를 자유케 한다는 말 사이에서 오락가락하기 일쑤였다. 내가 모르면 혹은 모르는 척하면 없는 일이라는 지혜의 외피를 뒤집어 쓴 달콤하고 게으른 속삭임에 기대고 싶은 적이 얼마나 많았는지 모른다. 하지만 이 책에서 니콜 정은 진실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용기가 치유의 성장의 첫걸음이자 더 나은 미래를 위한 출발점이라는 사실을 너무도 분명하게 보여준다. 또한 오랜 세월 알고 믿어온 단순한 진실 외에도 수많은 이질적 진실들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더라도 그런 사실 때문에 그 단순한 진실이 완전한 거짓이 되는 것도 아니며 오히려 그 단순한 진실을 더 마음 깊이 받아들일 수 있게 된다는 사실도. 저자의 말대로 그 탐색의 길에는 위험도 도사리고 있지만 예기치 않은 선물도 함께 준비되어 있기 마련이라는 것도. 그 선물 중에는 저자가 생부모와 언니, 새로운 언어와 문화를 만난 것처럼 완전히 새로운 것들도 있지만 양부모와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하게 된 것처럼 기존 관계의 질적 변화도 포함된다. 어쩌면 저자를 더 자유롭게 해준 기적 같은 사건은 후자인지도 모른다. 아이러니하게도 우리에게 온 세상이었던 부모가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을 빼앗는 존재, 우리를 가장 불행하게 만드는 존재가 되는 일이 다반사이기 때문이다. 부모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존재이기에 그들로 인한 상처와 원망 역시 그 어떤 것보다 쓰라리고 깊은 반면 제 아이에게 준 상처를 순순히 인정하는 부모는 좀처럼 드물다. 그러기에 어쩌면 가장 제대로 화해하기 힘든 관계가 부모-자식 관계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저자의 경우에도 양모가 딸인 자신에 대한 배타적 소유욕 때문에 생모의 첫 접촉 시도를 냉정하게 잘라버린 사실과 부모와 인종이 다른 입양인으로 살아가는 자신의 어려움을 이해하려 노력하지도 않은 사실에 깊이 상처받았다. 하지만 그의 진실 찾기를 계기로 양모가 자신의 무지와 실수를 깨닫고 인정하며 자신 역시 양모의 처지를 더 깊이 헤아리게 된 모습은 이 책에서 가장 반짝이는 대목 중 하나로 내게 다가왔다. 저자의 어린 딸이 엄마가 자라면서 느꼈을 슬픔을 상상하고 저자가 굳이 그 사실을 부정하지 않는 장면. 그리고 저자가 딸들에게 자신들에겐 세 세트의 조부모가 존재하며 자신들은 한국인도 미국인도 아닌 게 아니라 한국인이자 아일랜드인이자 레바논인이라고 스스로를 긍정적으로 정의하도록 돕는 면도 더없이 감동적이다. 결국 한 개인의 역사도 한 공동체의 역사와 마찬가지가 아닐까 싶다. 그 어두운 부분을 애써 부정하고 지워 없애는 대신 더 제대로 알고 받아들일 때 비로소 나 자신과 내가 사랑하는 이들에게 다른 이야기를 들려줄 가능성의 문이 활짝 열리는 것이다. 2023년 개나리와 목련이 만발한 롱아일랜드에서 번역을 마치며 정혜윤 역자의 글을 읽어드렸습니다. 이 책에 쏟아진 찬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좀 알 것 같은 분은 이민진, 파친코의 저자입니다. 그분의 찬사를 읽어보겠습니다. 입양은 이례적인 사건이나 과정으로 단순하게 정의할 수 없다. 그것은 상록수처럼 성장을 멈추지 않는 삶의 이야기이다. 내가 알게 된 모든 것은 입양을 명사로, 동사로, 목적어로 뼛속 깊이 받아들여 그것이 주체가 되는 이야기로 재탄생시킨 작품이다. 저자는 한국계 이민자의 딸로 태어나 백인 부모에게 입양되어 자란 자신의 경험을 시종 진실하고 애정어린 마음으로 증언한다. 삶의 의미와 목적을 찾아가는 그녀의 여정은 우리에게 깊은 감동을 선사할 것이다. 등등 여러 사람들의 찬사가 있습니다. 신디 언니와 우리의 딸들에게 이 책을 바친다. 자, 본문을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분들에 대해 어머니가 해준 이야기는 한결같았다. 네 친부모님은 한국에서 막 건너온 분들이셨어. 그분들은 네가 마땅히 누려야 할 삶을 네게 주지 못할 거라 생각하셨어. 이것은 내가 기억하는 첫 번째 이야기이고 이후 나이를 먹고 용감해진 내가 진실을 직접 찾아 나설 때 수많은 다른 이야기가 될 이야기였다. 어렸을 때 내가 어머니 무릎 위로 기어 올라가 그들에 관해 물으면 어머니는 그렇게 말해주었다. 그러면서 연갈색 피부에 주근깨가 가뭇가뭇한 앙상하고 헬쑥한 나를 두 팔로 꽉 끌어안았다. 반쯤 상상이 가미된 이 기억 속에서 어머니는 당시에 찍은 우리의 유일한 가족사진에서처럼 소매가 나풀거리는 연보랏빛 드레스를 입고 있다. 담백하고 실용적인 어머니에겐 어쩐지 어울리지 않는 여성스러운 옷차림이다. 그 무렵 나는 반들거리는 검은 바가지 머리를 하고 있어 어머니의 벽돌색 파마머리와 강렬한 대조를 이루었을 것이다. 그때쯤이면 분명 유아기의 귀여운 티는 사라졌을 테지만 어머니는 내가 예쁘다고 생각했다. 누군가가 다른 누군가를 신의 선물로 여긴다면 그때부턴 아마 다른 무엇으로도 바라볼 수 없을 것이다. 그분들은 어떻게 날 버릴 수가 있어요? 어머니에게 100번쯤 물었을 것이다. 그때마다 어머니의 대답은 한치의 흔들림도 없었다. 세월이 지나고 나서 나는 궁금해졌다. 나를 달래는 법을 누가 알려줬는지, 나에게 해주어야 할 말이나 내가 듣고 싶어 할 말을 어떻게 알게 됐는지, 책에서 읽었거나 입양기관에서 들었는지, 아니면 내 부모가 되고 나서 그냥 저절로 알게 됐는지. 의사들이 네가 몸이 약해서 평생 고생할 거라고 했대. 네 친부모님은 널 떠나보내야 한다는 사실이 너무 슬펐지만 입양이 너한테 최선이라고 생각했어. 어린 나이에도 나 역시 내가 해야 할 말이 뭔지 알았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엄마. 5살쯤엔 그 자애롭고 이타적인 친부모 이야기를 너무 많이 들어서 혼자 줄줄 외울 정도가 되었다. 나는 그 일별의 순간을, 내 과거에 대한 그 신락 같은 순간을 가장 아끼는 빛나는 장난감처럼 꽉 붙들고 수집 가능한 모든 사실을 끌어모았다. 어머니는 네가 알 수 있는 건 아마 이게 다일 거야 라고 했다. 하나부터 10까지 기분 좋은 내용은 전혀 아니었지만 이것이 그분들의 이야기이고 또 내 이야기였다. 이것이 그분들에 관하여 우리가 함께 나눈 유일한 이야기였다. 이 이야기가 내 양부모가 생각한 것 외에 다른 방식으로 끝날 여지는 없었다. 그래서 사람들이 내게 가족과 외모, 내가 마주해야 했던 운명에 대해 물어올 때면 처음엔 어린아이처럼 명랑하게, 그리고 나중에는 선생님처럼 진지한 설교조로 대답하게 된 것도
그리 놀랄 일은 아닐 것이다. 나는 최대한 차분하고 직설적으로 말하려고 안간힘을 썼다. 절대 목소리에 꺼림칙한 무언가가 스며들지 않게 하려고, 세부 사실을 바꾸지 않으려고 사력을 다했다. 내가 일찌감치 들어 아는 이야기를 해주는 게 그들에게 내 존재가 받아들여지는 한 가지 방법이라고 생각해서였다. 그것은 내 생김새에 대한 변명이자 양해를 구하는 방법이었다. 이제와 생각해보면 이 이야기엔 당연히 빈틈이 많았다. 부모님도 그저 짐작만 할 수밖에 없는 부분들과 말을 하다 말고 머뭇대는 순간들이 있었다. 그러면 나는 더 어려운 후속 질문을 던질 수도 있었을 것이다. 그분들은 왜 도움을 구하지 않았을까요? 혹시 나중에 마음이 바뀌었으면 어떡하죠? 엄마가 아이를 가질 수 있었어도 날 입양했을 건가요? 어릴 때 전해 듣는 가족 설화에는 평생 우리를 따라다니며 마음을 지배하는 강력한 힘이 있다. 이 설화는 우리 인생의 토대가 되는 믿음, 이를테면 우리 자신, 가족, 세상 속 우리의 위치에 관한 영향을 끼치는 어떤 종교와도 맞먹는 믿음의 발판이 된다. 나는 작은 역심이 싹틀 때면 길을 잃은 느낌이나 혼자가 된 기분에 시달리거나 내가 알 수 없는 모든 것에 대해 혼란스러운 마음이 들 때면 내 친부모의 희생 같은 숭고한 무언가에는 나의 신뢰, 나의 신의가 필요하다고 스스로에게 말해 주었다. 그분들은 입양이 너에게 최선이라고 생각했어. 그것은 만들어진 전설이었고 부모님은 그 이야기를 하고 또 했다. 내 친가족은 처음부터 나를 사랑했고 부모님은 결국 나를 입양하고 싶어 했으며 그래서 사필귀정으로 이야기가 흘러갔다고 내가 믿기를 바란 것이다. 이 이야기는 부모님이 우리 가족을 만든 토대였고 나 역시 자라면서 내 정체성을 여기에 기대 이해했다. 더 깊은 질문을 던지기엔 아직 어린 내게 이 이야기는 구명줄처럼 던져져 내내 나를 안심시켜 주었다. 세월이 흘러 내가 어른이 되고 내 아이를 임신했을 때 나는 여전히 그 이야기를 믿고 싶은 마음으로 친가족을 찾아 나섰다. 백인 가정에 입양되어 살아가는 이야기들을 중간 또 읽어보겠습니다. 내 고향은 포틀랜드에서 자동차로 5시간 거리, 3개의 산맥으로 둘러싸인 골짜기에 자리 잡고 있다. 몇 년 전부터 고향집에 갈 때면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공간이 달랑 하나뿐인 이 작은 공항에 있는 유색인수를 세곤 했다. 나 혼자뿐일 때도 많았다. 나는 다른 한국인은 알지 못한 채 그곳에서 18년을 살았다. 부모님과 내가 알마드라이브의 작은 우리 집을 나서는 순간 사람들은 고개를 돌려 우리를 쳐다보았다. 널 어디서 데려왔다니? 식품점에서 사람들은 물었다. 아니면 놀이터에서 물었다. 너 얼마에 데려온 거야? 학교에선 아이들이 내게 왜 자기들처럼 생기지 않았는지 알고 싶어 했다. 선생님들은 헝가리어로 된 내 성을 더듬거리며 불렀고 내가 바로 잡아준 뒤에도 당황한 기색을 숨기지 않았다. 고맙게도 가족들 사이에서 내가 입양되었다는 사실은 결코 내게 비밀이 아니었다. 물론 그러지 않기란 어려웠을 테지만 덕분에 나는 이전 세대 입양인들이 겪은 가혹한 운명을 피할 수 있었다. 자신의 입양 사실을 청소년기나 어른이 돼서야 알게 된다든지 아예 모른 채로 살아가게 된다든지 하는 내가 만난 어느 여성 입양인은 10대가 될 때까지 자신이 입양된 사실을 몰랐으며 우연히 알게 됐다고 했다. 그 사실을 알고 있던 친구와 친척 중 누군가가 그만 비밀을 누설해버린 탓이었다. 백인 가정에 입양되어 살아가는 니콜 씨의 어려움들이 책 여기저기에 에피소드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니콜 씨는 자신의 딸에게
입양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솔직하게 아이가 이해할 수 있게 이야기해주는 장면이 정말 감동적입니다.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첫 대화 이후 애비는 내게 입양되어 자라는 게 어땠는지 자주 물었다. 그때마다 궁금한 대목이 조금씩 달랐다. 백인 가족 사이에서 나만 한국인인 것, 다른 한국인이라곤 한 사람도 모른 채 자라는 것, 나를 낳은 가족을 모르는 것, 궁금한 걸 물어볼 사람이 하나도 없는 것 등으로 질문이 옮겨갔다. 애비는 내가 입양 덕분에 행복하게 자랐다는 걸 안다. 비록 그 모든 이유는 아직 모르지만 그게 힘든 경험이리라 생각한다. 한 번은 내게 엄마 생각을 하니 슬퍼진다고 말했다.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고 하지 않았다. 너무 어려서 기억조차 못해도 첫 번째 가족과 헤어지는 건 분명 상실의 경험이니까. 인정 많고 사려 깊은 내 첫째 아이가 내 입양 사실을 안다는 것에 이제는 더는 놀라지 않는다. 물론 자신의 입양에 대해 나처럼 생각하지 않는 입양인도 많다. 상실에 대해 생각하거나 곱씹지 않는 입양인도 꽤 많다. 다른 입양인들이 자신은 친부모는 물론 입양 사실 자체를 별로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할 때면 나는 그 말을 그대로 믿는다. 마찬가지로 나 자신이 입양에 대해 의문을 가지건 그렇지 아니하건 그것이 더는 나 혼자만의 문제가 아닌 것처럼 느껴진다. 설령 과거에는 내 입양 사실이 나 혼자만의 것이었다 해도 지금은 적어도 내 언니와 우리 아이들 유산의 일부이기도 하다. 그래서 나는 딸에게 내가 한 가족을 잃고 새 가족에게 들어간 방식이 온전하고 자연스러운 일이라거나 하나도 복잡할 것 없는 행복한 사건이라고 설득하려 하지 않는다. 어떤 면에서 이 사건은 분명 나를 행복하게 했다. 하지만 많은 입양인들에게 슬픔의 원천이 되기도 한다. 내게 그것은 오랜 세월의 궁금증과 혼란을 의미했다. 내 딸에겐 입양인이 아닌 부모에게서 태어난 다른 한국 아이들에 비해 한국 문화를 잘 모르고 자라게 될 것임을 뜻한다. 내 딸이 우리가 잃어버린 모든 것을 생각하며 가끔씩 슬픔을 느낀다면 그것도 나쁠 것 없다. 가족 때문에 시련을 겪거나 가족과 멀어진 친구들, 생물학적 관계를 잃어버렸다 되찾은 이들 중에는 우리의 아이들이 우리가 자라면서 느낀 바를 제대로 이해할 수 있을지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 모든 진실과 기억이 자기 자신의 일부이기에 그것을 아이들과 나누려 진지하게 노력하는 사람들이 많지만 적절한 말을 찾는 게 늘 쉽지는 않다. 내 딸들이 더 어렸을 때 어느 입양 전문가는 가족끼리 어떤 어려운 질문도 금기시하지 않는 개방적인 가족 문화를 만드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내게 말했다. 아이들이 과거에 대해 뭐든지 물어봐도 된다는 걸 알아야 해요. 설령 그 대답이 네가 더 크면 알려줄게 더라도 그리고 나중에 그 약속은 꼭 지켜야 해요. 우리 아이들이 점점 자라면서 신디 언니와 나는 언제 어떻게 가족에 관한 모든 진실을 말해줄지에 대해 더 깊은 이야기를 나눴다. 우리는 그것이 언젠가는 알아야 할 그들의 역사라는 것에 동의했다. 감출 생각은 티끌만큼도 없었다. 평생 이런저런 궁금증에 혼자 끙끙대며 궁리의 궁리를 거듭한 경험이 있는 나는 하나의 질문은 언제나 다른 질문, 또 다른 질문으로 이어진다는 걸 안다. 자, 이 책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해 봤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구매해서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